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현재 시각 27일이죠. 지금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휴장에 들어갔고 28일, 내일은 또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조기 폐장이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연준에 대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데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25bp 금리 인하에 대해서 87%가량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기대감에 이 유럽 증시는 밤사이에 또다시 이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한 주 내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서 휴장했습니다. 내일은 바로 반장만 오후 동부 시간으로 1시경에 조기 폐장을 할 예정인데요. 이것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유럽 증시 특히나 세 가지 대표되는 지수를 대신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장 먼저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유럽 제조업의 중심이죠. 0.18%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프랑스의 까끄 지수도 마찬가지로 거의 이 등락세가 없었습니다. 이 한 주 내내 랠리를 이어왔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고요. 이 유로스톡스 범유럽 지수죠. 이 0.04%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네덜란드 지수가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 유럽 증시 내에서의 특징주 상황을 보자면 대표적인 스포츠웨어 브랜드죠. 퓨마가 19%나 급등했는데 이 중국의 최대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안타스포츠가 현재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이 이슈들을 뒤로하고 또 밤사이에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들은 어떤 게 나왔을지 세 가지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볼 이슈는 이 키옥시아와 또 샌디스크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미국과 일본이 키옥시아 그리고 샌디스크를 중심으로 미국 내 낸드 플래시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현재 키옥시아는 전 세계 3위의 이 낸드 플래시 제조업체죠. SK 하이닉스가 약 1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키옥시아발 어닝 쇼크 사태가 발생했을 때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거의 10% 가까이 급락이 나왔었죠. 하지만 이번에 미국과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캐파를 늘린다는 소식에 오늘 SK 하이닉스의 주가 긍정적으로 화답해 줄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알리바바나 바이트댄스와 같은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밤사이에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런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빅테크가 이 해외, 특히나 동남아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우회해서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술력으로서 엔비디아 칩이 월등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나 특히나 딥시크의 경우에도 현재 엔비디아 칩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만 딥시크는 이 사전에 수출이 막히기 전에 엔비디아 칩을 대규모로 확보를 해뒀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중국 내부에서 현재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훈련 중이다라는 보도가 이어졌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S&P 500의 이런 시가총액 대비해서 기업들의 부채 수준은 역사적 최저인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미국 정부에 대한 부채는 최고 수준이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발 소식인데요. 이 잠시 후에 나오는 그래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엇갈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재 미국의 부채 구조입니다. 하늘색은요,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역사적으로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24년 기준으로 거의 70%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인데, 반대로 이 S&P 500, 그동안 이 빅테크들, 특히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막대한 투자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는 사실상 S&P 시가총액 대비 기업 부채는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10%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죠. 이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현재 시장에 산재해 있는 이 AI 관련 수익성, 재정 부담 논란보다는 미국의 정부 부채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더 빠른 과제라면서 현재 상황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또 밤사이에 나온 이슈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인데요. 이 밤사이에 또다시 연말 2026년, 그러니까 내년 연말이죠. 여기에 대한 목표치들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제가 주요한 이 IB들 순서대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가장 높게 제시한 건 도이치뱅크였습니다. 거의 8,000포인트 가까이가 지금 내년 연말 이 정도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정이 되고 있죠. 이 자사주 매입과 실적 모멘텀이 주도하는 장세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밝혔고요. 또 이어서 이 JP모건이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그동안은 약세장을 좀 예견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약간은 이 논조를 바꿨습니다. 기본 베이직한 그런 시나리오는 7,500포인트로 잡되 만약에 여기에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면 내년에 8,00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전망을 바꿨고요. 밤사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또 새로운 전망을 내놨는데 이거는 조금은 비관적입니다. 7,100포인트. 현재로서는 뭐 거의 상승 여력이 거의 없는 수준인데 내년 시장 들어서 이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가장 높은 목표가는 도이치뱅크 8,000포인트, 뱅크 오브 아메리카 7,100포인트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강세장을 위해서는 모든 은행들이 공통적으로 AI에 대한 선순환 사이클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함께 단행이 되어야 한다. 이래야 강세장으로 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는 공통적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 계속해서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요새 AI 칩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용어들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용어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의 GPU죠. GPU는 그림과 영상 그리고 AI 여러 가지를 동시에 빨리 계산하는 이 스마트 슈퍼 계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구글의 TPU, 이 최근에 엔비디아 GPU의 대항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언론에서는 많이 쓰는데 특정 부분에서만 대항마이지 이 전반적인 AI 연산에서는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 AI를 클라우드 내에서 초고속으로 돌리는 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 텐데 한마디로 특정 분야에만 특화된 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기존의 CPU는 온갖 일을 좀 골고루 처리하는 만능 두뇌이다. 이 TPU와는 다르게 GPU와 좀 비슷한 결로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고요. NPU는 스마트폰에 쓰이는 AI 칩입니다.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워낙 이 HBM 관련 수요들이 폭증을 하다 보니 이 NPU를 끌어다 쓸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죠. 또 추가적으로 DPU 관련해서 이런 기사들도 요새 나오고 있는데요. DPU는 쉽게 말해서 데이터 센터 안에서 AI의 이 올바른 구동을 도와주는 조력자 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근 들어서 시장의 이목을 가장 끌고 있는 두 가지 칩이죠. 이 엔비디아 GPU 그리고 구글의 TPU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의 TPU는요, 사실상 AI 학습과 추론을 전용으로 설계가 된 칩입니다. 애초부터 목적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칩이죠.
하지만 엔비디아는요, 원래는 이 게임 그래픽 처리를 위한, 즉 게이밍 칩으로 개발이 됐다가요, 이제는 이게 AI 딥러닝으로 확장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원래 목적부터 상당히 다른 두 가지 칩은 이 사용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데, 엔비디아는 처음부터 게임을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게임, 그래픽, AI 학습 추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마치 맥가이버 칼과 같이 다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구글 TPU는 AI 학습 전용, 추론 전용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 구글 클라우드 기반 AI 학습과 추론에 굉장히 능통하죠. 게임이나 그래픽 처리에 있어서는 엔비디아 GPU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GPU는 이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용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쿠다 생태계 안에 이 기업들을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을 95% 독점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쿠다 생태계의 기업이 한 번 발을 들이면요,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구글 TPU는 한 가지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때문에 상당히 속도와 전력 효율성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엔비디아 GPU에 비해서 효율이 높습니다. 대신에 이 단점이 있다면 구글 클라우드 밖에서는 이 사용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오직 AI만 빠르게 돌리려고 만든 특화된 칩이라는 점, 이 때문에 엔비디아 GPU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아직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GPU와 TPU 자세한 내용 한번 분석해봤는데, 밤사이에 매크로 지표들은 또 바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가장 먼저 국제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0.7%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배럴당 59달러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밤사이에 러시아 푸틴 이 대통령이 아직 평화협상 최종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한 발 물러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시도에는 좀 열린 태도를 보이겠다라고 견지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이 뚜렷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는 러시아. 이 때문에 다시 한번 국제유가가 이 공급 우려 심화 현상으로 인해서 0.7% 되돌림이 나왔고요. 원달러 환율 정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또다시 밤사이에 9원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각 원달러 환율 1,460원 가까이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제 기재부가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이 서학개미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일, 그러니까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추가 과세를 검토한 바 없다라면서 이 서학개미들을 조금 진정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 때문에 딱히 환율 방어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절망감이 한편에서는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 여전히 거의 하루에 10원 가까이 엄청난 요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1.8%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이 거의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9만 선을 회복을 했는데, 전반적인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수요 회복 조짐이 나오고 있지만요. 어제 우리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왔었죠. 이 업비트에서 비정상 출금 거의 445억 원 가까이가 해킹이 당했다, 이런 소식이 어제 들려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비트 측은 이 전액 보전할 것이다, 이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이 출금된 445억 원의 향방, 이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죠. 이 바이낸스로 이동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밝혔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고요. 금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0.28% 여전히 이 최고가 수준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금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요한 가운데 2주 만에 최고치 선의 교착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런 금값이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또다시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이 금리 인하 확률 86%까지 올라갔는데, 이 때문에 장기채는 하락했지만요, 단기채는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영국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재정 적자, 이 재정 확대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고, 이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시 재차 올라간 점이 10년물과 2년물의 엇갈린 흐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과연 이 현재 뉴욕 증시에서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분위기 바로 연결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뉴욕 이데일리 특파원 나와주세요.
네, 김상현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제가 종전에도 브리핑에서 한번 다뤘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내년 S&P 500에 대한 연말 목표치들 조금 업이 되고 있다,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현재 뉴욕 증시에서 상황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다시 반등 흐름을 이어가면서 월가에서는 낙관론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동안 약세론을 고수했던 JP 모건마저 관점을 바꿨다는 점인데요. JP 모건은 S&P 500 지수가 내년 말 7,500포인트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수준보다 약 11% 높은 수준인데요. 연준이 내년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선 뒤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본 시나리오를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더 크게 내려갈 경우엔 8,0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JP 모건은 보고 있습니다. 그간 높은 밸류에이션을 문제 삼았던 JP 모건이 기업 실적 개선과 AI 자본 투자 확대가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며 시장에 펼쳐지고 있는 고평가 비판을 전면적으로 반박한 것이어서 의미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 다른 기관들도 계속해서 목표치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도이체뱅크는 8,000포인트, 모건스탠리는 7,800포인트, 바클레이르도스도 기존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7,400포인트를 지시했습니다. 대부분 두 자릿수 상승 여력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낙관론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AI 슈퍼사이클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설비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메가캡 기술주의 이익 가시성과 자본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연준의 완화적 기조 전환 유지입니다. 금리 인하와 유동성 개선 기대가 주식시장에 꾸준히 우정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올가는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소비 둔화 조짐과 경기 하강 압력, 그리고 기술주 쏠림 구조가 심화될 경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상승 기대와 잠재 리스크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연말 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비 둔화 조짐 이게 나오는 게 저도 상당히 좀 약간 경고등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또 연준 베이지북에서도 좀 지적이 됐었지만 이번에 관련 리포트들에서도 K자형 경제를 지적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K자형 경제 대체 의미가 뭐고 왜 이렇게 시장에서 좀 주시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연준이 최근 발표한 베이지북은 미국 경제의 가장 질문을 보여주는 핵심 보고서였습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중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비가 더 위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K자형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뉴욕과 애틀랜타 등 여러 지역의 연준이 공동적으로 지적한 부분도 고소득층 소비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중산층 이하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품과 외식은 잘 팔리지만 의류와 가정용품 등 일상 소비는 멈춰섰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시장도 변곡적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고가 나타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채용 동결이나 자연 감소 방식으로 비용 절감에 들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향후 가계 소득을 더욱 압박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정책 전반도 불확실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는 12월 금리 인하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고 셧다운 여파로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줄줄이 지연되면서 현장 조사 의존도가 커진 상황입니다. 시장은 12월 0.25%포인트 인하 확률을 약 80% 이상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이런 양극화 환경에서는 금리 인하가 상층부 소비만 더 자극할 위험이 커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낙관론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소비 양극화가 지속될 경우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월가도 이 부분을 가장 큰 변수로 최근에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간 경기 침체하면 이 고용 지표만 좀 열심히 봤었는데 앞으로는 소비 관련 지표들도 좀 눈여겨서 봐야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좀 일주일 만에 9만 달러를 탈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좀 이제 약간 콜옵션 쪽 시장을 보면은 이 수요가 다시 좀 회복이 되나 이런 기대감이 좀 들던데 아직 완전히 추세를 돌렸다고 보기에는 무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긴 하지만 완전히 추세 전환으로 보기라는 어렵습니다. 최근 한 달 넘게 이어진 급락세 속에서도 이번 주 9만 달러 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락 추세가 일단 진정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특히 위험자산 잔반의 반등 그리고 변동성 둔화가 투자 심리를 되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준이 다시 금리 인하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비트코인도 주식시장과 동조화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이 운영하는 미국 비트코인 ETF에 다시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에서는 과도한 매도는 끝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파생상품 시장에서 변화가 뚜렷합니다.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의 롱베팅 수요가 다시 우위를 보이고 있고 옵션 시장에서는 10만 달러 콜옵션의 미결제 약정이 크게 늘면서 향후 상승 기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극 측면에서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ETF에서는 11월 한 달 동안 36억 달러 순유출이 발생했고 변동성이 낮다는 게 좋은 신호인지 혹은 거래 자체가 위축된 결과인지에 대한 논쟁도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선 거래 유동성 회복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추세적 하락이 멈춘 신호는 보이지만 아직 완전히 방향을 돌렸다고 단하기는 이른다는 게 현재 시장의 중론입니다. 연준의 정책 방향과 거시 환경이 앞으로 비트코인 흐름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열쇠는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고 두 번째는 유동성의 회복. 굉장히 좀 얇아졌는데 이게 다시 한번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굉장히 주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만나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밤사이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상황 그리고 뉴스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JP모건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겼습니다. 지금 12월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달 초만 해도 이 동결로 예상을 했지만 최근에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12월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등 핵심 인사들이 조기 인하 가능성을 명확히 시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12월 회의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내부 기류는 인하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12월 FOMC 전까지 주요 지표 발표가 없기 때문에 지연 공개된 9월 고용보고서가 사실상 12월 인하를 확정짓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시장 역시 같은 분위기입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 0.25%포인트 인하 확률은 약 87%로 가격에 반영돼 있습니다.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시장 기대를 강하게 밀어올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JP모건은 12월 인하 이후 내년 1월에도 마지막 한 차례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급격한 전환이 아닌 단계적, 제한적 완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지표보다 연준의 발언이 시장을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평가합니다. 경기 둔화 조짐과 물가 안정 흐름 속에서 연준의 점진적 완화 기대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가 엔비디아와 또 AI의 전망을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엔비디아를 AI 혁명의 로키 발보아이자 반박 불가능한 챔피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젠슨왕을 유일한 대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칩 수요가 공급의 12배에 달한다며 최근 아시아 현장에서 그 수급 불균형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I 시장은 지금 밤 10시 30분쯤의 단계로 파티는 새벽 4시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버블론을 일축했습니다.
현재 시기를 닷컴 버블 직전인 1999년이 아니라 인터넷이 본격 성장하기 시작한 1996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빅테크의 자체 칩 개발 움직임도 엔비디아의 위협이 아니라 공급 부족을 메우는 생태계 확장으로 해석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기술력은 경쟁사 대비 최소 4년 앞서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I 수익성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기업의 3%만 AI를 도입했고 소비자 시장은 아직까지 시작조차 안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나이브스는 엔비디아 주가 조정을 믿을 수 없는 매수 기회라고 규정했으며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장기적으로 5조에서 6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가 노르웨이의 올해 연간 최대 판매 이 자동차 구매 목록에서 각 부문별로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올해 가장 많이 구입한 이 자동차로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를 각각 소형차와 패밀리카 부문 1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비중이 신차 판매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노르웨이 시장 특성상 실사용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모델 3는 성능과 효율, 최신 기능이 조화를 이루면서 올해도 최고의 가치 지위를 지켰습니다. 실내 인체공학 개선과 함께 논란이 됐던 방향 지시 등 레버가 다시 장착된 점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모델 Y는 올해 노르웨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패밀리카로 선정됐습니다. 모델 Y는 승차감과 스타일, 내장재 품질 등이 개선되면서 큰 가격 인상 없이 더 고급스러운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넓은 실내 공간과 안정성, 실용적 주행 거리는 가족용 전기 크로스오버로서의 강점을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북유럽 시장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변동성이 컸던 비트코인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다시금 9만 1,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1,000달러 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의 변동성 이후 이번 주에만 약 7% 상승하며 뚜렷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다만 10월 초 기록한 최고가 대비로는 여전히 30% 가까이 낮은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번 반등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차기 의장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선호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는 케빈 해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유력 후보로 지목을 했고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등 연준 고위 인사들도 잇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시장은 12월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87%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ETF는 여전히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어서 구조적 부담이 남아있고 MSCI가 스트래티지 같은 대규모 비트코인 보유 기업을 지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힌 점도 변동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번 비트코인 강세가 추수 감사절 이후 증시 낙관론을 반영한 흐름으로 보고 있고 비트코인 회복이 미국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들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신일섭 위원과 함께 분석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버블 논란을 둘러싸고 지금 엔비디아 쪽 지지를 하고 있는 댄 아이브스와 또 마이클 버리 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댄 아이브스가 사실상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대표적 강세론자인데 최근에 마이클 버리를 필두로 한 이런 어떤 반 AI 전선이 형성이 되면서 이 댄 아이브스 같은 강세론자들도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마이클 버리가 추천주 4개를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이 자신의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주었죠.
미국은 이것도 부러워요, 저는. 이게 주식시장에 이렇게 대립각도를 세울 수 있는 큰 인물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요인이잖아요. 기업에서도 괴물들이 득실득실 되는데 이런 지금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런 그 세계적인 구루라고 할 수 있는 자신만의 팬덤을 강하게 가진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뭐 우리 한국 방송에서는 제가 제일 다채로운 맞습니다.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근데 댄 아이브스라던가 CNBC의 짐 크레이머 옷 보세요. 저런 옷을 도대체 방송에도 입고 나올 수 있을 정도인가. 둘이 패션쇼 경쟁을 합니다. 지금. 그 정도로 특징이 있고 마이클 버리는 지금 자기가 글 쓰는 거를 지금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헤지펀드 청산시켰어요. 그 빅숏으로 대박이 났던 그 역사를 뒤로하고. 이분이 원래 그 인턴이셨던 건 아시나요? 잘 몰랐습니다. 의사잖아요, 의사. 인턴이었다고요? 의사 인턴 하다가 이거 투자일기 쓰다가 그 대박 난 거 아니에요.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글짓기 소년으로 돌아온 거고, 그리고 이제 마이클 버리 정도 되니까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이렇게 뭐 반 AI 전선으로 하지, 뭐 아무 인지도도 없는 사람이 열심히 반 엔비디아 떠들어봐야 그 누가 언론에 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도가 형성된 것 자체도 그런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빅숏이란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 물론 영화가 굉장히 그 극적으로 좀 어필된 것도 있는데 네. 실제로 그 당시에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신용부도 수합에 대한 그런 상품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복귀가 굉장히 극적이고 타이밍이 또 그렇잖아요. 그런 레퍼런스를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글짓기 소년으로 변신한다고 하면서 반 엔비디아를 떠드니까 굉장히 대결 구도를 형성시키기가 좋아요. 네.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맨날 사자, 호랑이 보면 지겹죠. 그래서 벌꿀 오소리 같은 게 나오면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네. 벌꿀 오소리 같은 존재인데 일단 추천주 4개를 내놓으면서 그럼 도대체 마이클 버리가 원하고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블로그를 개설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분이. 왜 그랬냐면 그동안 사이언S 자산 운용 매니지먼트를 운용하기 때문에 발언에 굉장히 민감해요. 제한이 있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워렌 버핏도 그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워렌 버핏이 미리 선취매한 거 아니냐. 그것도 찰리 먼거 살아있을 때 워렌 버핏은 그렇게 선취매하고 이럴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나와서 언론에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도 그것 때문에 그만둔 거거든요. 자유롭게 얘기하려고. 그래서 서브스택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글이 2개가 올라왔죠. 처음에 99년에서 2000년도에 자기가 인턴하면서 썼던 투자 일기에 대한 얘기 회상을 하면서 복귀한 얘기 쓴 거 하나랑 네. 하나는 거품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엔비디아가 거론이 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엔비디아가 또 그 투자자 레터에서 마이클 버리를 딱 찍어가지고 거기다 부록에다가 별적 부록을 붙여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카산드라 언체인드라고 자기 X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카산드라가 어떤 뜻에서 나온 거 얘기했죠. 네, 저주받은 어제 또 예언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 여기에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거품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제목이 공급 측면의 과식이라는 제목이거든요. 네. 밑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금강 러시가 벌어졌을 때 곡괭이를 열심히 판 기업들 대박이 났다. 청바지 판 업체랑.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그 산 사람들은 다 그냥 집에 곡괭이, 청바지가 다 그냥 걸려 있고 금강 캔 사람들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 지금 법을 얘기하면서 그럼 이제 내가 추천주 4개를 게시하겠다 해서 공개를 한 게 루루레몬, 몰리나 헬스케어, 시프트 포 페이먼츠, 그 다음에 페니메, 이건 장외 주식입니다. 근데 이것도 참 눈여겨볼 만한 게 자기가 주택시장의 붕괴를 맞춰서 빅숏으로 크게 이득을 얻었는데 페니메라는 주택 모기지 업체 샀습니다. 이거는 이건 주식 장외에 있으니까 뭐 이거를 지금 사실 프레디랑 페니메를 다시 복귀시키려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주택금융청장 그분 친한 거 아시죠? 리사코 계속 지적하면서 트럼프의 신임 얻었잖아요. 네. 주택금융청장이. 그분도 이 복귀를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장외 주식이니까 내놓고 나머지 3개가 저도 루루레몬을 사실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뭐 그 발언들은 그것 때문에 싫어하긴 해요. 루루레몬 발언을 아시아인들이 잘 못한대요. 저도 힘들어서 지금 일부러 루루레몬이라고 하거든요. 룰루레몬은 발음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지적하면서 아시아인들을 비하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루루레몬 반대 운동이 벌어지기로 했었어요. 안 사는 운동이. 근데 어쨌든 루루레몬, 그다음 몰리나 헬스케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기업입니다. 미국의 건강보험이죠. 오바마 케어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가지고 되게 중지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게 오바마 케어가 연장되면은 얘네가 좋은 거예요. 지원을 받으니까. 그다음에 시프트 포 페이먼츠는 우리
뭐 많이 알 거예요. 우리나라도 NHN 페이먼트나 토스 페이먼트 이런 거 있죠. 네. 결제하는데 그 가운데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는 수수료를 받는 업체예요. 네. 뭐 레스토랑이든 경기장이든 뭐 음악 공연을 가든 그때 결제를 할 때 수수료가 떨어지는 업체입니다. 네. 근데 이 공통점이 뭐냐? 다 공통점이 뭐겠어요? 지금 1년의 과정들을 얘기 드렸잖아요. 마이클 버리의 역사부터 빅숏부터 지금 블로그에 올린 게시글부터 이 종목 4개까지 일관되지 않습니까? 네. 뭐 뭔지 아세요? 이 4 종목의 특징이 지금? 굉장히 데나이브스가 부진한- 화난 거랑 전혀 달라. 완전 극단에 있죠. 네. 데나이브스는 지금 어디 막 주가 차트를 보세요. 데나이브스가 좋아하는 종목의 차트를. 네. 막 날아가가지고 막 이동평균선 이게 엄청 벌어져 있죠. 네. 얘들은 어떻게 돼 있죠? 마치 데나이브스의 추천 종목을 거꾸로 차트로 뒤집은 거랑 같은 차트들. 네. 이런 것만 좋아합니다. 엄청난 부진을 보이고 있는 그런 폭락한 종목이죠. 것들 있죠. 이런 거 줍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이클 버리는. 떨어졌죠, 지금? 루루레몬이 52% 빠졌고요. 몰리나 헬스케어가 49% 빠졌고요. 시프트 4 페이먼츠가 32% 급락했습니다. 네. 페니맨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외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기 수익률 얘기 안 했고요. 네. 나머지 세 개는 30%에서 50% 급락한 것들 이런 거 줍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 3분기 때 그 13F에서 그 발표한 거는 물론 45일의 격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3분기 때까지 나온 거는 다른 거는 풋을 샀죠. 데나이브스가 외치는 강세론의 그 종목에 풋을 샀고 이런 급락한 주식들을 또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는 성향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도 팬덤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블로그 저거 처음에 개설하자마자 바로 23,000명 지금 모집했거든요. 그리고 월 구독료 39달러인데 지금 월 구독료 39달러 해도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이분을 지금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 비전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겠죠. 지금 네. 거품론에 완전히 뭐 세뇌는 아니지만 거품론이 자기도 근거가 있게 생각했겠죠.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더 용기를 얻어서 나도 이쪽을 좀 강화하겠다 하면서 포트폴리오에 더 싣고 있겠죠. 네. 반면에 또 데나이브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캐시우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 무슨 얘기냐. 캐시우드가 얘기한 대로 데나이브스 얘기한 대로 $500, $2,500 테슬라 갈 건데 이러면서 거기 베팅하고 있겠죠. 네. 네, 다음으로 또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저희 주제에서 보면 데나이브스가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엔비디아가 지금 영화 캐릭터에도 비유를 하면서까지 굉장히 극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 좀 살펴볼까요? 네, 그러니까 데나이브스도 과하고 마이클 버리도 과해요.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죠. 데나이브스랑 캐시우드도 팬덤은 많지만 욕도 엄청 먹습니다. 마이클 버리도 마찬가지고. 양극단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버크셔 회사의 워렌 버핏은 이렇게 욕 안 먹잖아요. 중간에 있으니까. 네. 자, 이 데나이브스는 패션만 봐도 알잖아요. 이 자기 옷 팔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이거 돈 받고 옷 팔아요. 이분. 그리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세요. 로키, 무슨 이 대부 이런 거 제가 쓰는 단어들 아니에요, 이거? 이런 거 그 애널리스트가 나와가지고 무슨 우리나라 삼성증권 애널리스트가 나와가지고 맨날 뻔한 얘기만 하지 대부 이런 거 얘기합니까? 안 하죠. 무슨 대부가 영화가 저기가 돼서 좋지. 네. 시카고 아시죠? 그 예. 뮤지컬 시카고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럼요. 그 배경이 1930년대 그 조폭이 활동했던 그 당시 아닙니까? 대부가 이름이 멋있어서 그렇고 워낙에 그 배우들이 생각나서 그렇지 그냥 깡패 아닙니까? 네. 그걸 걷다 여기다 전순왕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극단적이네요. 네. 전순왕이 유일한 대부다, 갓파더다. 이거 무슨 조폭의 두목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어쨌든 그리고 엔비디아가 챔피언이다라고 하면서 로키. 이거 실베스타 스텔론의 대표작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냥 칭송한 거예요, 칭송.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자기 포지션이 있잖아요. 마이클 버리는 팔란티어 풋하고 엔비디아 풋을 들고 있고 지금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운영하는 펀드에서 자기 주력이 매그니피센트 7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나이브스는 칭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이클 버리는 비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이라는 거.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가 구글을 축하한 것이랑 마이클 버리 같은 비관론자의 의견에 대응하는 것 하면서 마이클 버리를 또 거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클 버리는 엔비디아 젠슨왕에게도 데나이브스에게도 이렇게 공공의 적이 돼서 마치 예언한 것처럼 정말 카산드라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뭐를 했냐? 주가 하락을 두려워해가지고 엔비디아가 대응한 게 아니다. 이렇게 옹호까지 해줬어요. 그럼 뭐냐? 엔비디아가 얼마나 투명하면 마이클 버리 자네 같은 비관론자의 의견까지 반박을 해주겠냐. 이건 너무 엔비디아가 투명하니까 다 공개되는 거고 그것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기자분이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 젠슨 왕이 화를 엄청 내면서 임원진들한테 지금 AI에 규제를 두면 어떻게 하냐면서 뭐 난리를 쳤다며요. 네. 그것까지 다 보도가 됐죠, 지금. 그게 정말 진실이라면 이 데나이브스가 얘기한 게 맞죠. 너무 투명하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뭐 얘기가 참 많은데 무엇보다도 자금의 흐름이 어떤 게 정답인지를 좀 제시를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주요 굵직굵직한 그런 기관들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사고 파는지 포트폴리오를 좀 같이 살펴볼까요? 근데 신기한 건요. 예. 이 투자자들이 아무리 유명한 그루라고 해서 모임을 가져가지고 야 우리 뭐 이제 뭐 사자 이거 다 의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구루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존경을 받는 투자자, 이 반열에 오른 사람들을 구루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네. 뭐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여기서 산 거를 누가 의논을 사겠어요. 자기 의도대로 사겠죠. 근데 희한한 거는 그게 랜덤으로 걸렸는데 일치하게 구글을 갖고 있다는 거죠. 보시겠습니까?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을 갖고 있죠. 당연히 아마존은 지금 저기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리비안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자 하버드 대학교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수급에 나오는 기타 투자라고 잡히는 게 이런 대학교나 공공기관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서울시도 인천시도 이런 거 거기서 투자하면 기타 투자로 잡혀요. 여기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구글, 메타, 엔비디아, 매그니피센트 세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맨날 욕하죠. 하버드 돈도 많으면서 맨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 워렌 버핏은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인데 여기에 지금 구글이 들어왔죠. 정말 중요한 지점이었죠. 애플 이후에 처음으로 대규모 투자한 IT 기업이 구글이었기 때문에. 네. 자 그다음에 스미스 보시면은 여기도 구글이 7.71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비중을 갖고 있어요. 세스 클라만의 두 번째 비중이 구글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에 좋아하시는 드라켄밀러는 구글이 없어요. 이분은 나테라라고 지금 저도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게 유전자 검사 서비스인데 AI랑 접목시킨 AI 헬스케어 주거든요. 이분은 나테라에 지금 집중 투자하고 있어요. 드라켄밀러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웃음벨이죠. 낸시 펠로시는 너무 웃겨 죽겠네. 지금 이 낸시 펠로시는 트럼프랑 완전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비난했던 사람, 저렇게 돈이 무슨 정보가 있길래 저렇게 수익률이 버크셔 해서웨이보다 높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보십시오. 엔비디아, 브로드컴, 구글, 팔란티어. 와 이거 뭡니까 이거? 자 이분은 이래서 대박이 난 거죠. 정치인이 아니에요. 자 마이클 버리 봅시다. 마이클 버리는 팔란티어 풋이 무려 66%입니다. 엔비디아 풋이 10.51%. 자 이거 두 개 합치면 팔란티어, 엔비디아 풋이 80% 가까이 돼요. 자, 그다음에 화이자코를 샀죠. 네. 화이자코를. 네. 이분이 원하는 방향성이 어딘지 여기서 아실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라루 있죠. 라루가 구글이 19.14로 1위예요. 이분도 구글이죠. 데이비드 테퍼도 5번째 구글이 끼어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뭐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판매량 감소 부분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유독 이 나라에서만큼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부 노르웨이인데 자, 지금 전기차 판매가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르웨이만큼은 테슬라를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모델 3, 모델 Y 다 각 부문별로 1위를 차지했는데 그 배경에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노르웨이의 테슬라랑 앨런 머스크는 절해야 돼요, 진짜로. 테슬라 모델 Y가 올해 노르웨이의 가장 인기 있는 패밀리카로 선정됐습니다. 아까 3도 나왔지만 3는 이렇게 옆으로 반전시켜서 거울 본 것처럼 E자로 하잖아요. 아시죠? 섹시 모델인 거. S, 3, X, Y에서 섹시인데 3자는 옆으로 돌려서 E자입니다. 그래서 최신 모델 Y의 승차감 스타일 아까 말씀하셨죠. 내장재 개선 통해서 가격 인상 없는데 고급스러운 주행 경험 제공한다면서 1등을 했다. 근데 이게 지금 테슬라가 다른 유럽 지역에서는 계속 부진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로 계속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극우파 지지 발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 위주의 경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나치 예전에 그런 피해를 봤던 거기에 대한 저기가 크거든요. 트라우마가 있는 유럽에다가 네. 대놓고
그 당시에 나치의 전 유럽이 지배당했잖아요. 그거를 자극시키는 발언을 자꾸 하기 때문에 절반의 소비자를 잃는다 이런 대학교의 그 미시간대인가요? 거기도 그 나온 자료도 있었죠.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겠죠. 전기차의 이 캐즘 현상 때문에 이제 더 네. 이상 똑똑한 소비자가 돈을 더 주고 사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겠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유럽의 분위기 속에서 유럽의 북유럽이긴 하지만 노르웨이도 유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할 만한 경우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그 배경까지 Q2까지 할까요? 바로. 이어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노르웨이의 어떤 특성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노르웨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신경을 많이 안 쓰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네.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네. 지정학적도 있는 것 같아요. 북유럽, 핀란드나 이런 데는 지금 사실은 예전에 원래 러시아랑 역사가 있긴 한데 우크라이나 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노르웨이 도로연맹의 오이빈드 솔베르그 토르센 대표가 코멘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같아요. 포인트가. 네. 노르웨이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분위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럽에서는 부끄러워하는 분위기가 있기 네, 때문에 뭐 정치색이라든가 그게 이런 그래서 것들 그걸 때문에. 드러낼까봐 예. 왜냐 거기 테러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차량에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주저해서 안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웃한테 테러 당할까봐. 노르웨이에선 그런 거 신경 안 쓴대요. 그리고 노르웨이 자동차 구매자들이 실용적인 선택을 하고 자동차 자체의 성능이 국제 정치나 미국 정치보다 더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라고 노르웨이 도로연맹이 이 테슬라 인기에 대해서 분석한 코멘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몫을 크게 한 것 같아요. 네. 이거 말고도 사실 재반 여건이 큰 것도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런 거 살짝 얘기 드리면 이제 뭐 36개월 무이자 할부 이런 거 있거든요. 좋네요. 현대기아차가 네. 옛날에 미국 진출을 처음 했을 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때 왜 점유율 넓혔냐? 10년 무상 보증을 해줬거든요. 안 살 수가 없는데요. 엔지니어리고 뭐고 다 갈아줬거든요. 네. 그것도 비슷한 거겠죠. 노르웨이도 전기차를 키우기 위해서 36개월 무이자 할부가 정말 크거든요. 이거. 네. 3년 동안 무이자 없이 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노르웨이의 국민성도 있고 이런 게 네. 결합된 것 같습니다. 뭐 정책의 영향도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노르웨이가 지금 세계 최초로 휘발유 차를 또 전기차가 추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아까 95%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95%까지 오게 된 데는 정말 그 굉장히 가파른 성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비율이 뭐냐면 노르웨이 사람들이 새로운 차를 살 때 전기차냐 내연기관차냐 하이브리드차냐 수소차냐 했을 때 전기차의 비율이 95% 넘었다는 겁니다.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새로 10명이 사는데 9.5명이 전기차를 사요. 다 샀는데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노르웨이 모델이 전 유럽하고 전 세계로 갔으면 테슬라 지금 $1,000 이상 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를 돌파한 게 언제냐면요. 2014년도거든요. 신차를 구입하는데 전기차 비율이 14년도에 10%를 넘어서서 2022년도에 70%대를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네. 지금 무려 95%에 육박하는. 좀 있으면은 새롭게 사는 사람들이 모두 전기차를 사는 시대가 와버리는 지금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노르웨이의 충전소입니다. 이것도 한몫을 했어요. 정부에서 테슬라의 충전소를 엄청나게 많이 심어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노르웨이는 북유럽이라 추워요. 전기차 배터리에 굉장히 취약한 국가란 말이죠. 오히려 남유럽인 스페인 이런 데는 따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추운 데서 배터리의 어떤 그런 저하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느냐? 충전소가 많으니까 부담 없이 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된 거죠. 이렇게 천혜의 환경,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 막 물이 좋고 높은 산이 있어서 수력 발전이 뭐니 이런 걸로 해서 전기를 많이 예.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원활하게 지금 그쵸. 공급받을 수 있다. 뭐 이런 환경적인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네, 뭐 환경적인 부분부터 사회 문화적 뭐 배경까지 모두 다 노르웨이가 이제 테슬라를 많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반적인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월가의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오늘도 전반적인 트렌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신일서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먼저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CNBC의 보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14년 만에 삼성을 추월했다. 아이폰 17의 흥행으로 출하량 1위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애플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폰에선 이렇게 흐름이 좋습니다만 AI 쪽으로는 흐름이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좀 AI 부분에서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사실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사용하는 OS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PC에서 많이 쓰는 이제 윈도우 OS가 있고, 그 다음에 애플의 이제 iOS가 있고, 그 또 하나가 이제 구글의 이제 안드로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OS밖에 없을 정도로 사실은 전 세계를 갖다가 해당 회사들이 이제 장악하고 있다. 그 애플이 이제 iOS로 이제 그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였는데, 그런 소프트웨어의 대명사, 세계 시장의 콘텐츠와 그 혁신을 대표하는 애플이 사실은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뒤처졌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자존심이 많이 구겼죠.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신 분들이 예전에 그 애플에도 이제 아이폰에 실이 있지 않느냐. 아마 지금 화면에 보신 분들도 제 발음에 많이 들린다면 아이폰이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애플의 아이폰이 실이가 있고 준비를 잘했는데 왜 생성형 AI에서는 왜 힘을 못 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시리도 이제 AI이긴 한데 생성형 AI라는 거는 사실 다른 맥락에서 한 단계 더 이제 앞지르는 이제 그 생성형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걸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챗GPT 오픈AI는 대학생을 한다면 그 시리는 한 초등학생 정도 수준의 이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플이 그 실리콘밸리에서 옆에서 이제 두 군데에서 막 치고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군데로 가면 이제 오픈AI가 있고, 그다음에 구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젠가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 챗GPT의 T가 트랜스포머인데, 트랜스포머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와 연구 성과를 발표한 곳이 구글입니다. 그런 식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사실 정작 애플은 사실은 잘 몰랐다. 그 때문에 애플의 그 AI, 생성형 AI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구기고, 이 때문에 많은 이렇게 그 손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네.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혁신과 수용은 굉장히 빠르네요. 예. 다른 기업들과 이렇게 협의를 했다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애플이 자존심이 상했지만 생성형 AI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로 즉각 챗GPT의 오픈AI와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엔트로픽,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엔트로픽의 협의는 근간이 됐고, 이거는 이제 애플이 수용하는 측면에서는 잘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애플이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오늘의 출하량은 이제 판매를 하지 않았지만 그 소비자로 넘어가는 것을 집계하는 과정입니다. 소비자 넘어가는 과정에서 집계를 했더니 삼성을 갖다가 앞지르는 그런 결과도 애플이 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애플이 다행인지 이 연구 개발을 좀 지속해서 해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시리라는 생성형 AI 입장에서는 잘못을 했지만 다른 연구 개발에도 이제 여전히 앞서 나갔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그 아이폰에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P가 있는데 AP는 일찌감치 애플이 내재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AP를 내재화해서 그 엑시노스를 갖다 채택을 했지만 몇 단계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 제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내년에 출시될 갤럭시 S26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제품에 삼성의 엑시노스를 갖다가 탑재하지 못하고 퀄컴 제품을 탑재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애플은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M으로 이렇게 대변되는 M5, M6로 대변되는 애플의 자체적으로 어떤 칩을 갖다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은 맥북, 그다음에 아이폰 등의 자신들의 칩을 갖다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마련됐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애플은 꾸준하게 콘텐츠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TV, 우리나라는 사실 애플 TV에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지만 미국에서 애플 TV를 갖다가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애플의 아이튠즈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음악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콘텐츠에도 애플이 많이 투자를 하면서 사실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결합한 그 다음 콘텐츠와 서비스 입장에서도 애플이 앞서 나갔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애플페이를 갖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많이 쓰고 있지만 미국에서 애플페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하게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콘텐츠, 거기다가 이제 애플페이로 대변되는 이제 그 서비스까지 이제 확충을 하면서 애플의 충성도, 애플의 사용자들이 충성도가 높아서 아마 주위에 보신 분들도 애플을 아이폰 한번 쓰면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 예를 들면 이제 그 갤럭시를 안 쓰기 때문에 녹음도 안 되고, 그다음에 차량 승차할 때도 교통카드 탑재 기능도 없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도 불구하지만 애플 유저들이, 아이폰 유저들이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아이폰 15이 큰 어떤 중국에서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분석이 됩니다. 네. 제 주변에도 사실 이 맥북부터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까지 이렇게 애플 세계로 만들어서 생활을 하는 지인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유저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도 한데 이번 이 기사에서는 아이폰 17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네요. 예. 글로벌적으로는 굉장히 비약적인 판매를 보였다라고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인데, 그러니까 애플에게 중요한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도 있고 중국 시장도 있는데, 중국 시장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중국의 현지 업체들,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등으로 대변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제 R&D를 하면서 품질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중국이 아니라는 건 다 이미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가운데서 삼성전자는 사실상 퇴출을 당했습니다. 퇴출당했는데 아이폰도 사실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아이폰 17이 처음에 출하고 4주 만에 전년 동기 대비 18%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애플이 영업이익 면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를 앞질렀는데 출하량, 규모 면에서도 애플이 2억 4,300만 대를 올해 출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삼성은 2억 3,500만 대를 출하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규모 면에서도 14년 만에 아이폰이 삼성한테 앞질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CNBC 보도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중국 현지 업체들이 너무나 부상을 하고 중국에 있는 인민들이 자국 업체를 갖다가 선호하는 바람에 갤럭시가 잘 안 팔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이폰의 어떤 선전을 보면 삼성의 그런 이렇게 설명은 하나의 이제 구색에 불과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린 대로 아이폰이 꾸준하게 이제 혁신과 고객들의 필요를 알면서 서비스와 콘텐츠를 확보했듯이 삼성전자도 그런 혁신을 갖다가 일구지 않으면 삼성전자의 퇴보는 가속할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 출시 후에 거의 18%가량 증가했다라는 게 실화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아이폰이 이번에 삼성전자를 앞질러서 구매 판매량에서 1등이 됐는데요. 이 점에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뼈아픈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삼성전자의 이제 퇴보는 더 가속화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이폰은 이제 뭔가 핫한 이미지고 뭔가 이렇게 멋진 이미지인데 삼성전자는 약간 보통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아재폰이다. 왜 쓰느냐? 이런 인식이 강한데 그런 인식이 가능한 것도 삼성전자가 이제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 사실은 이걸 삼성전자가 이제 스스로 이제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중고등 학생들이 태블릿 PC를 쓰는 태블릿 PC 갖다가 저가에 쓰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갤럭시를 갖다가 저가에 씁니다. 그런 어떤 연소선상에서 삼성전자를 쓰면 약간 가성비 때문이지 사실 품질은 안 좋다라는 인식이 삼성전자 스스로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브랜드를 아예 이원화시켜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국내에서조차 삼성전자가 쓰면은 약간 이제 고루한 이미지를 다 탈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또 하나 삼성전자가 혁신을 갖다가 혁신을 갖다가 이제 하지 않은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 시장 주도권이 다시금 이제 애플로 넘어갔는데 앞으로의 흐름에서는 두 기업 모두 어떤 전략을 내놓는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룸버그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환율보다 더 걱정은 젊은 층의 이 해외 투자 열풍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보시면은요, 한국의 개인이 지금 미국 주식을 300억 달러 순매수를 하면서 이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환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환율 어느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죠? 예, 작년에 바로 이맘때였죠. 작년 네. 12월 3일 기업 사태 터지면서 환율이 갑자기 1,5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출정거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시장도 내려갔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계엄사태 일단락되고 새로 대선을 치르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환율도 지금 1,400원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환율이 1,400원 물론이고 1,500원을 갖다가 이제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4자 회담을 협의체하면서 환율 갖다 진정시키겠다라고 얘기할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은 좋은 것도 있죠. 수출 주도형 기업은 좋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달러의 외환 보유가 중요한데 이렇게 많이 환율이 높아지면 외국인들이 불안하고 그렇다면 이제 외환 보유가 달러가 이제 유출되니까
그랬다 더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측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500원 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창희 총재께서 이제 그 발언한 것을 블룸버그가 이제 보도했습니다. 결국은 1,500원에 근접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요구하게 됐지만 그보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생긴 어떤 외환 달러 반출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다.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은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을 갖다가 이창희 총재가 이제 표명을 했습니다. 네, 이 환율 급등과 또 미국의 젊은 층이 이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예. 미국에다 투자하려고 하면 달러로 반출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 보도, 이건 뭐 블룸버그 보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이제 현재까지 300억 달러 미국 주식을 매수했는데 이거는 24년에 비해서는 3배. 2019년에 비해서 12배 규모랍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의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을 갖다 사는 거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달러를 갖다가 이제 사게 되는 것이니까 쉽게 말하면 상품을 우리가 미국에 있는 상품을 많이 사게 되면 그걸 직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를 갖다가 미국에 주는 것이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외환 보유가 줄어들고 그 달러 가치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나라 환율 가치 내려가고 그래서 환율이 1,200원대 1,300원 심지어 1,400원의 중반에 넘어서면서 1,500원 육박하지 않을까. 1,500원을 마지노선으로 우리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1,500원 돌파한다면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달러가 그 가치 올라가고 외환 보유고가 이제 줄어들면서 환율이 급등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 이것만은 아니지만 어쨌건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어떤 규모가 커지면서 사실은 이 문제가 심각해졌다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또 이창용 총재는 이 미국 투자가 확대되는 것이 바로 젊은 층에게는 이 미국 투자가 좀 멋져 보이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다고요. 예, 이창용 총재께서는 이제 젊은 층들이 미국 투자하는 것이 약간 이제 트렌드에 맞다 이런 해석을 하면서 그들의 어떤 그 미국 국장의 투자가 가속화했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특히 올해는 좀 줄어들었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국장 한국 주식을 탈출한 것은 지능순이다. 이런 어떤 자조 섞인 비아냥이 있을 정도로 한국 주식에 대한 실망감도 독특히 이제 한몫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또 뭐 주가 조작을 처벌하는 이 법 체계가 오히려 또 주가 조작을 불러 일으킨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 조작도 심각한 상황이고 국장을 탈출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면 특히 재벌로 대변할 때는 많은 분들이 자기 주식에 있는데 중복 상장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회사 주식 올라가야 되는데 그 회사 주식의 최대 주주나 주요 주주들이 회사 주가 올라가면 반기지 않아요. 참 이렇게 특이한 일이죠. 회사 주가 올라오면 자기 자산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을 반기지 않는 국가가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아이러니를 보면서 젊은 층들이 우리나라 국장을 탈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추긴 또 다른 이유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설명드린 주가 조정을 했으면 엄벌을 쳐야 되는데 주가 조정을 했지만은 엄벌을 처하기는커녕 기소율도 10% 불구하고 심지어 주가 조정을 해서 처벌을 받은 것이 기껏해야 2년에 3년형의 징역을 받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해석하게 되냐면 내가 그럼 한탕을 저질러서 그래서 50억, 100억을 저지른 다음에 그러면 뭐 1, 2억, 10억 정도를 갖다 반환을 하고 2년 정도 징역을 살고 오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주가 조정을 갖다가 더 부추기는 것이 많아졌다. 주가 조정 왜 부추기냐? 아까 말씀 솜방망이 처벌, 검찰이 기소를 잘 못하고 기소를 했을지언정 전체 기소에서 10%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판사들이 판결 내리니까 이것이 주가 조정을 갖다 부추기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됐다.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장을 탈출하려는 그런 어떤 행렬이 계속 가속화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부추김도 사실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한국의 어떤 대신에 미국 주식도 투자하는 세력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습니다. 네. 뭐 매년 발생하는 것 중에서 거의 뭐 10% 정도만 기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환율 변수와 더불어서 이 정책과 관련된 이슈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융당국의 대응 기조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우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편히 잘 쉬셨습니까? 1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거래일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미국 시장은 오늘 쉬긴 합니다만 내일은 또 열리고요. 날이 오늘 많이 추워졌습니다. 영하권이니까 오늘은 좀 진짜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1월 28일 날 이데일리 신문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시장 관련된 내용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 색깔부터 이렇게 뽑았죠. 붉으스름하게 우리는 이제 빨간색이 올라가는 거니까 나비고 훨훨 올라가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를 오늘 이데일리 편집국에서 CG로 이렇게 담아낸 것 같습니다. 예쁘네요. 자, 근데요 이 안에 지금 20개의 ETF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ETF 20개 중에서 거의 다가 바이오입니다. 최근 한 달간 ETF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였느냐 평가를 해보니까 이렇게 거의 다 바이오였던 거예요. 화면에 좀 보시죠. 뭐 수익률을 제가 굳이 이렇게 따로 하나하나 말씀드릴 필요 없이 쭉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또 이데일리 신문 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보시면서 잘 아시게 될 텐데 일단 뭐 그래도 1등은 해야죠. 타임폴리오, K바이오 관련된 이 액티브 대부분 다 액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펀드 매니저들이 종목을 고른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게 33%. 앞에 상단이 30%가 2개 정도 있고 3, 4위는 20%대 10% 후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저는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확실한 주도 섹터는 바이오가 맞구나. 근데 수익률을 보니까 9월, 10월 반도체만큼의 수익률은 아니구나. 그때는 아시다시피 반도체 수익률이 뭐 3, 40% 정도가 아니라 뭐 5, 60% 이렇게 한 달로도 그렇게 뭐 나오기도 했었으니까요. 일부 상품들 얘기긴 합니다만 또 레버리지가 또 반도체는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착시 효과도 있긴 할 텐데 레버리지 상품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앞서 나비로 보셨던 이 바이오들은 레버리지 상품보다는 보통 그냥 일반적인 ETF 상품들이라는 그런 차이도 있긴 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타임폴리오 요게 레버리지 상품이었다고 치면 그렇죠. 33%니까 거의 70% 가까운 수익률을 낼 수도 있었겠죠. 그런 차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아시죠? 레버리지 상품 어떻게 되는 건지.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이 첫 번째 제가 가져온 톱 기사의 핵심은 지난 11월은 그러니까 9월, 10월은 확실한 반도체 달이었지만 11월은 확실하게 주도 섹터는 바이오였다라는 거고 사실 바이오가 아시다시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코스닥이 오르는 부분들이 좀 있었을 수 코스닥도 좀 오르긴 올랐는데 그래도 역시 떨어진 종목들도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를 이를테면 코스피를 70%까지 끌어올렸던 그 반도체들이 끌어올렸던 만큼 그렇게 코스닥 지수가 오르지는 못했다라는 부분 상승을 했어도요.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11월 달에 바이오가 한번 훅 하게 했으니까 이제 뭐 12월이나 1월이나 이렇게 가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한번 크게 좀 시세가 난 거잖아요. 일부 종목들은 뭐 시세가 꽤 크게 나기도 했었을 테니까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코스닥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오늘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가 내년에는 확실히 코스닥을 키우려는 노력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한 6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정책의 어떤 수혜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미 아시다시피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 이거를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사실 코스닥 1,000은 뭐 기존 시장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에 비해서 올해 상대적으로 너무 지금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균형을 맞출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알아서 키 맞추기를 할 거를 기다리지 말고 정부가 조금 더 밀어주면 키 맞추기뿐만이 아니라 코스피보다도 더 잘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정부가 하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자본시장법 그 자본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당연히 코스피에만 수혜가 가는 게 아니라 코스닥에도 수혜가 가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연기금에 지금 코스닥 투자 비중이 현재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5% 정도까지 늘리는 방안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닥에 연기금이 투자하는 비중이요. 지금보다 2배는 아니지만 거의 한 50%, 60, 70%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금액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시장인데 유동성이 이렇게 갑자기 작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두른다고 그러면 시장이 안 움직일 수 없죠. 그러면 그 수혜를 어느 섹터가 가장 많이 받을 것이냐? 바이오가 가장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이 주로 좀 큰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코스닥에서 큰 종목들, 시총이 큰 종목들은 사실은 바이오가 많죠.
코스닥 시총 상위권에서도 10위권에도 뭐 바이오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서 시총이 큰 종목들 좀 보면 바이오 그다음에 뭐 그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일부 반도체 소부장들도 있고 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업계에서 중요하게 주도 섹터가 역시 반도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내년에 코스닥이 잘 나간다? 그러면 바이오 하나 물고 들어가고 그러면 또 다른 섹터가 뭐가 있을까? 뭐 2차 전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2차 전지는 아직 업황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펀더멘탈을 감안을 하면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이 그 주요 섹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상상력을 한번 우리가 발휘해 볼 수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올해보다 분명히 코스닥이 더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올해 코스피가 70% 올랐는데 내년에도 그 정도 또 오르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수가 특히.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많이 코스피에 비해서 못 오른 코스닥이 또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백업의 힘을 얻어서 또 시장의 제도 개선의 힘을 얻어서 또 업황의 힘을 얻어서 올해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코스닥을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올해 12월은 이제 다음 달 12월은 내년에 나 코스닥 뭐 종목을 살까라고 이 종목을 이렇게 고르는 작업. 이 작업을 12월 달에 하신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2차 전지주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배터리주. 표 한번 보시죠. 지금 2차 전지가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이 리튬 가격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다는 얘기들을 지금 뭐 우리 쪽보다는 대만이나 좀 중국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ESS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자, 이 두 가지 현재 2차 전지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슈를 가지고 좀 내년을 평가를 해보면은요. 리튬 가격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번에 리튬 가격이 올랐던 이유가 뭐 수요 증가도 뭐 ESS 때문에 수요 증가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중국 당국이 좀 통제를 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2차 리튬 가격은 내년에도 계속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건 하나가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ESS 쪽이 과연 정말로 2차 전지들을 끌어올릴 만큼의 펀더멘탈을 끌어올릴 만큼의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질 만하냐 이 부분은 좀 파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확실히 ESS 수요가 늘어나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에 들어가 있거나 미국에서 보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대부분 ESS 쪽인 건 맞고요. 뭐 한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희망적인 건 유럽도 ESS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 하나가 희망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도 좀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서해안 에너지 호수도로 깔릴 텐데 이게 송대전망을 까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커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도 ESS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ESS에 대한 수요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이걸 감안하면 ESS 쪽 나아가서 이제 2차 전지 쪽 배터리 쪽이 조금 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2차 전지가 이렇게 오르고 하는 부분들이 펀더멘탈적인보다는 역시 말씀드린 기대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대감이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소부장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과 판단, 좀 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이버 두나무. 이 그림을 좀 바로 보시죠. 이게 막 약간 우주에서 이렇게 뭐 어떤 그런 그림 같은 느낌이 살짝 들 정도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이제 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아래 두나무,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보면 이제 네이버는 검색, 그 다음에 뭐 쇼핑, 가장 중요한 건 AI입니다. 컨텐츠. 커머스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파이낸셜은 이제 결제를 갖고 있는 거죠. 두나무는 블록체인. 이게 이제 저기서 보시면은 웹3 이런 표현을 좀 합니다. 자, 그러면 AI 중심의 네이버와 뭐 여기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고요. 결제 시스템 중심의 파이낸셜. 그다음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한 이 가상자산 시장을 좀 잘 알고 또 국내에서 1위인 두나무 이 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너지가 무엇일 것이냐.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은 이거를 글로벌 핀테크라는 이름으로 좀 요약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 네이버가 갖게 되는 이제 네이버가 향후에 두나무를 인수함으로써 합병함으로써의 효과는 결국은 어떤 검색이라든가 뭐 무슨 뭐 쇼핑이라든가 무슨 가상자산 거래소라든가 뭐 결제 시스템 이런 개념을 넘어서는 이런 모든 서비스들을 통합해서 글로벌 핀테크 회사로 가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글로벌이 앞에 붙는다라는 걸 되게 방점을 좀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해진 의장의 생각은 이런 것들을 모두 갖고 있으면서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쪽 시장에서는 선두주자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까지 갖고 있으면서라는 거죠. 자체 남의 AI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AI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활용해서 글로벌 핀테크 기업으로 클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지금 글로벌하게 완전 선두주자는 없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한국 기업이 그걸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진 의장의 큰 그림은 이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그럼 이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 가장 관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제 활성화될 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이 달러화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서 얼마나 어떤 자리를 잡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나 이런 것들은 일개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차원의 어떤 백업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해진 의장이 그리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다. 한번 염두에 두시고 네이버라는 회사를 이제는 뭐 검색, 무슨 AI 이렇게만 볼 게 아니다라는 점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제 금리 동결을 했고요. 중요한 거는 뭐 금리 동결보다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금리를 추가로 내릴 거냐 하는 부분 하나. 두 번째는 내년에 경제 어떨 거냐. 내년 경제부터 말씀드리면 1.8% 성장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성장률을 좀 보인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이 성장률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좋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 금리나 관련돼서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창정 총재는 어제 추가로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긴 했습니다. 그건 약간 립 서비스 같고요. 시장에서는 국내외 뭐 IB라든가 주요 증권사들 모두 한국은행이 이제 추가로 금리 인하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그렇다는 얘기죠. 특히 부동산 문제가 워낙 좀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의 추가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은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어제 한국은행 얘기를 봐서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반도체는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주요 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이 추수감사절로 휴장 하루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이슈들은 끊임없이 나왔었죠. 바로 이 오픈 AI 대 제미나이 3, 또 구글 TPU 대 엔비디아 GPU.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점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이분과 함께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정말 이 구글 제미나이 3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챗GPT랑 같이 써봤는데 확실히 좀 이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 할루시네이션이 제미나이 쪽에서 좀 덜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유료 결제를 좀 끊으려고 하는데 관련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좀 이렇게 오픈 AI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렇게 볼 만한 것이
글로벌리는 뭐 그렇게 스파팅하는 데가 있는데 네. 미국에서는 의미 있게 많이 넘어갔다 이런 건 아니고 네. 스파성으로 어떤 사람들 매력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고 이거를 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보시다시피 당장 이렇게 많이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시면 내가 만약에 챗GPT하고 오랫동안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억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챗GPT는 갖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전부 다 바로 트랜스퍼를 바로 할 수 있는지 제미나이를 하면 또 그것도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내 성향에 대해서. 물론 이것도 에이전트가 아주 잘 돼 있으면 또 옮겨가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건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초반에 앵커님과 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미나이 자체가 인상적이었던 것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그거 말고 또 이틀 뒤에 했던 나노 바나나 나노바나나 프로 이거에 대한 또 그 편집 기능 완전히 아주 판타스틱한데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컴비네이션에서 어느 이펙트가 더 큰지도 사실 봐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나노 바나나 편집 같은 거는 오픈 AI 챗GPT가 할 수 없는 걸 분명히 준비했기 그쵸. 때문에 이거 임팩트가 더 스트라이킹, 더 임포트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그 제미나이 3.0이 네. 우리 이제 이번에 챗GPT 5.1이 비슷할 때 발표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달랐지 않습니까? 그록도 있고 근데 보면은 이 그록하고 최근에 나온 4.1인가 그록하고 챗GPT 5.1하고 이제 제미나이 3.0과 비교하면은 가장 큰 차이 뭐냐면은 네. 기억력이에요. 기억력이요. 네. 이게 얼마나 기억하냐면 기억력이 2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건 뭐죠? 우리가 저기 책으로 따지면 한 번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걸 기억하고 또 다시 패치하는 거 가져오는 게 한 10권 정도 책이 분량이 된다면은 제미나이 이거는 얘네들은 뭐 2권이나 4권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커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한 3개월, 6개월 뒤에 만약에 챗GPT나 그렇고 또 다른 버전 나오면 또 억지일 수 있는데 깜짝 as of 놀랐겠죠. now 지금 동시에 나온 거 봤을 때는 제미나이가 어떤 기억력에서 앞서 있다. 속도도 뒤져지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게 사람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미나이 이렇게 잘 반응이 되는 거는 제미나이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네. 멀티모달에 유리한 거죠. 기억이 많다는 거는 멀티모달이요. 음성 말고 그래, 동영상 이렇게 동영상 가면 갈수록 더 기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텍스트 가지고는 기억의 차이를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기억이 2배에서 4배라는 거는 그만큼 멀티모달에 더 많아지고 헐루시네이션이 적게 되겠죠. 네. 근데 이게 또 하나 또 어텐션 된 거는 얘네가 TPU라는 제품이 반도체 칩을 구동하는데 엔비디아의 일반적인 범용 GPU 말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TPU가 주장하는 게 전력비가 적다. 비용이 적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전력을 덜 쓰는 거 맞아요. 전력을 덜 쓰는 게 TPU가 맞고요. 네. 그런데 성능은 GPU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성능으로 따진 말이죠. 이게 지금 그 GPU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능은 한 3배 차이. 3배 차이요. 정확히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3배가 날까요?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데 네. 성능이 대충 3배 차이야. 그런데 실제 데이터 전송하고 속도나 성능은 3배 차인데 문제는 얘네들이 그 전력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 성능 차이는 2배 차로 좁혀졌어요. 예전에는 이게 성능 차이가 5-6배였는데 성능 차이가 2배 정도로 좁혀졌다는 측면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그러네요. 갭이 네. 내로되고 있다가 맞는 거지 성능이 GPU보다 앞선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성능은 엄청 차이가 나는데 GPU랑 다른 거 봤을 때 실제 드러나는 측정한 성능은 많이 좁혀졌다. 이게 네. 핵심인 거예요. 어쨌든 GPU 엔비디아보다 얘네가 성능이 높다고 하는 건 아니고 전력 면에서 우세하기 때문에 만약에 많은 기능을 다 할 필요가 없고 전력에 천착해서 좀 기능을 축소하지만은 그렇죠. 그게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TPU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군요. 전력 문제가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TPU는 전력에 천착됐고 성능은 상대적으로 아직은 부족한데 그 부족한 정도가 과거보다는 많이 좁혀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글 주가가 올라가고 순간 엔비디아나 이런 주식이 늘어간 건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럼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이제 엔비디아의 GPU는 약간 맥가이버칼, 굉장히 강력하기도 하고 가격도 비싸고요. 대신에 굉장히 다용도로 어디에나 쓸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제 구글의 TPU는 약간 과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 과일 썰기 같은 뭐 특정 하나의 연산에만 좀 집중이 돼 있고 대신에 이제 가격은 좀 싸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성능이 옛날엔 좀 차이가 많이 났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 정도.
정도로 한번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우리 K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우선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뭐 구글에서도 HBM 최대 공급자지 않습니까? 네, 뭐 네, 크게 뭐 독주 체제에는 흔들림이 없을까요? 첫 번째 이거 시작하기 전에 네. 그 엔비디아의 GPU 시장, 엔비디아의 GPU 또는 AI 가속기, TPU를 네. 포함해서 가속기 시장의 거의 한 7, 80%를 엔비디아가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 7, 80% 내에서는 그 GPU 중에서는 AMD도 있으면 거의 90%니까 거의 70% 이상을 갖고 네. 있고 나머지 30%가 커스터머들이 자기네가 만든 ASIC 칩인 거고 거기에 대표적인 게 TPU가 30% 중에 대표적인 거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종류네요. 맞춤형 그렇죠. 반도체.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앞으로 TPU나 그 ASIC이 얼마나 커질까는 둘째치고 네. 지금 만약에 혹시라도 GPU 시장이 이걸로 인해서 많이 준다면은 그거는 반도체 시장에는 안 좋습니다. 헷갈리죠? 구글이 잘 된다는데 왜 반도체 시장이 안 좋냐고요? 너무 빠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일단은 HBM이 사용되는 그 정도가요. 일반 GPU, 엔비디아가 나눈 거기는 네. 288 기가바이트예요. 네, 288이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TPU V7은 본격 양산은 이제 소개했으니까 네. 내년도거든요. 그 전에 있는 V6E 버전, 지금 하고 있는 네. 버전은 32GB. 훨씬 적게 들어가네요. 9배, 9분의 네. 1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192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본격 생산의 TPU 버전은 엔비디아 GPU보다 많이 갭을 좁혔죠. 네. 어떤 면에서 아까 성능도 얘기했지만 HBM 사용량도 288 대 32가 아니고 288 대 199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어떻게 되죠? 한 70%니까 30% 적잖아요. 그러니까 TPU가 너무 빨리 잘 팔리면은 네. 사실은 엔비디아가 팔리는 것보다는 HBM의 수요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더 팔 수 있는데 좀 개수가 덜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원처고요. 근데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하죠. 그쵸. 왜 그런 얘기 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TPU가 이렇게 돼서 네. GPU와 싸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TPU를 많이 쓴다. 메타 포함해서 네. 혹시 이렇게 쓴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효율성이 있다 보니까 효율이 좋아진다. 데이터 센터가 TPU를 가져가면 그럼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쵸. 그럼 AI의 파이 자체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걸 전제로 깔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지. 그건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예측하기 어렵죠. 구글이 자기네 그 구글 데이터 센터 하는 데 있어서 네. TPU를 사용하면서 코스트를 다운시키고 전력비를 낮춰서 성공했어. 그러니까 구글께 잘 팔리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일파만파돼서 TPU가 메타도 쓰리고 엔트로피도 팔려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확 줄어든다면은 네. 확 줄어드는 게 확 눈에 보이면은 아까 GPU, HBM 숫자가 적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파지티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시장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쵸. 시장이 커질지 좀 지켜봐야 되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됐냐? 왜 그 주가가 반응을 했느냐면은 네. 그 전에 우리가 AI 버블 나왔을 때 버블인지 모르지만 버블 나왔을 때 왜 주가가 흔들렸어요? 엔비디아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이슈 그러니까 있잖아요. 순환 출자 이슈도 네. 있었죠. 네. 그 왜 그런 거예요? 시장에서 지금 다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지만 금리 인하 안 하고 그다음에 그 셧다운하면서 유동성 자금이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네. AI 버블이 다시 불러일으키진 게 불과 한 2, 3주 이 전 돈을 갚을 됐단 수가 말이에요. 있냐. 예. 네. 그게 이슈인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된 거니까 요 구글 AI 버블은 구글이 올라오는 거랑 별개로 보는 면이 한 80%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네요. 네. HBM 수요가 구글이 올라간다 해서 HBM 토탈 어베일러블 마켓 자체가 커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삼성전자가 좀 오르고 하이닉스가 확 빠졌다가 어저께 다시 반등했잖아요. 그쵸. 그거 말씀드리면 일단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의 완전한 도미넌트고 삼성은 엔비디아 잘 못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조금이나마 흔들릴 수 있다 이러니까 센티먼트적으로 하이닉스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거군요. 삼성은 의도가 엔비디아 네. 별로 안 들어가니까 구글이 올라간다니까 삼성전자가 부각될 것 같이 한데 그건 일명 맞긴 한데 네. 엔비디아가 마켓을 뺏기고 구글이 올라가면 구글 쪽에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아주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라고 보니까 삼성전자의 강점이 부각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런데, 약간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TSMC가 사실 뭐 현재 추가 생산 여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삼성전자가 구글 TPU 생산 물량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도 들던데. 그것도 오바예요. 그건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그건 지켜봐야 되나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가 삼성전자를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네.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좋다고 저는 바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네, 그리고 지금 어저께까지 주가는 삼성전자가 어저께 하이닉스가 더 올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8.몇 프로 오르고 하이닉스가 4.몇 프로 오른 거잖아요. 네. 그거는 다른 이유예요. 그건 다른 이유인데 지금 말씀드린 구글에 대한 임팩트는 삼성 하이닉스 둘 다 파지티브하다만 볼 수 없는데 엔비디아가 내려갔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일단 많이 빠졌다가 네. 삼성전자가 구글의 구글의 마켓쉐어가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마켓쉐어가 만약 7대 2다. 네. 그러면 구글에서는 6대 4. 조금만 차이가 되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구글의 모멘트한 거고 구글의 그 TPU를 생산한 TSMC가 아니고 얘네한테 주냐 그렇게 희망을 가져보는데 그거는 가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왜 삼성전자가 좋냐 이거는 삼성전자가 규모가 HBM이 아니고요. HBM을 덜 생산하고 잘 못하기 때문에 HBM 아닌 쪽이 익스포저 크거든요. DDR5나 LPD, 로우 파워 DDR이라든지 낸드 마켓이 하이닉스보다 더 커요. 네. 그러니까 HBM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넌 HBM이 지금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오르고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세게 보고 있죠. 그렇죠. 4, 네. 4분기 가격 상승률이 20-30%가 아니고 4-50% 얘기가 나오면서 4, 4분기에 이익의 그 각도 3분기 대비 올라가는 이 각도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 예, 그래서 구글 때문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지속적으로 이거는 벌써 반응은 벌써 끝났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깨진다 해서 너무 많이 빠진 것도 과한 거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가 좀 주춤하고 구글의 오포튜니티에 있는 거는 이 뉴스가 없는 것보다 파지티브.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뭐 TP를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완전히 동떨어 간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굳이 얘기하면 4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HBM 아닌 쪽의 익스포저가 더 큰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게 제 평가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SK 하이닉스는 이 물량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익스포저가 엔비디아 측에 좀 더 크게 묶여 있는 반면에 삼성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다. 그러니까 그렇죠. 좀 앞으로 주가 흐름에서 봤을 때 좀 삼성전자는 구글이랑 약간 좀 커플링이 되고 하이닉스는 좀 엔비디아랑 커플링이 될 경향성이 높다. 뭐 약간 이렇게 네, 봐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앞으로의 좀 양대 이 투톱에 대한 주가 흐름 파악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반도체 소보장 판단도 같이 좀 한번 해볼까요? 네, 뭐 네. 기판이나 캐패시터 관련주들도 굉장히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어떤 부분을 좀 자세하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둘 다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두산. 퍼셉션이 이수페타시스는 가장 큰 커스터머가 네. 비중 얘기 안 할게요. 기억도 못 하실 테니까. 네. 이수페타시스는 구글입니다. 구글이요. 그냥 두산 엘리베이터 지분 알고 본업은 네. 그 PCB의 재료를 만드는 회사야. 카퍼 클레이트 레미네이트라고 네. CC라고. 두산은 가장 큰 커스터머가 꽤 큽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엔비디아 아까 이렇게 했을 때 내려간다고 혹시 하니까 하이닉스 원초 센티먼트 확 빠듯이 두산이 확 빠졌겠지. 편이 또 이렇게 갈라지네요. 그 이스페타시스가 구글 하니까 확 올라갔겠지. 그렇죠. 네, 근데 주가는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둘 다 주가는 목표 주가하고 비슷해서 저기서 쫓아가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둘 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에 거의 붙었어요. 거의 비등비등한 근데 상황인가요? 아주 최근에 아까 두산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조금 두산이 아이러니하게 또 지금 업사이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냥 기술적 차이군요. 네네. 네, 어쨌든 네. 간에 이수하고 두산도 그런 오해와 그거에 대한 과민 반응에 의한 건데 그걸 떠나서 네. 주가는 많이 반응됐고 그래도 장이 이겁니다. 만약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거에 업사이드면 삼성 하이닉스가 더 편하고요. 반도체 가격. 그렇죠. 만약에 엔비디아, 구글이건 그 걔네들이 만드는 GPU. 이거는 GPU 파는 거잖아요. GPU나 그렇죠, TPU에 그렇죠. 들어가는 보드를 파는 거잖아요. 네. 이거 자체에 업사이드가 있다면 이수페타시스하고 두산이 난데 목표 주가는 이수하고 두산이 삼성 하이닉스보다는 자기 목표 주가 애널리스트보다 네. 애널리스트 더 가까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보다 더 편하게 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약간 여력은 좀 덜한 그런 네. 상태네요. 근데 심플하니까 그걸 더 사고 네. 싶죠. 근데 그렇죠, 높은 아무래도. 데서 잡으면 또 5% 물리죠. 삼성 하이닉스는 그렇게 물릴 가능성은 현재 입장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타이트해서 쇼티지가 더 나냐? GPU 자체의 수급에서 엔비디아나 구글한테 오더를 누가 더 받느냐? 그쵸. 이런 게임하고 뭐가 더 편하냐? 반도체 가격이에요? 아니면 PCB, GPU예요? 이걸 보시고 목표 주가 보시고 하면은 삼성 하이닉스는 목표 주가가 삼성 낮게 잡아도 12만 원, 13만 원, 하이닉스는 낮게 잡아도 한 70만 원 정도는 이렇게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수페타시는 두산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보고 지금 주가 보면은 확 붙었다니까요. 진짜 거의 이제 여력이 네.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AI가 지금 난리가 난다. AI 그 제품이 난리가 난다.
그러면 유스페타시아 국어를 더 살 수 있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AI 버블이 있으니까 AI 버블이고 나발이고 거기에 대한 반도체가 부족하거나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더 먼저다 아니면 이게 더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메모리 업체 사는 거고 네. 이거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종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2월 달에 반도체주 비중을 좀 확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지 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중에는 아까 삼성전자를 택했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환율이 1,500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면은 네.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그게 아니면 반도체를 그 메모리 반도체를 비중 확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비중 확대요. 네. 그다음에 둘 중에서는 굳이 지금 삼성전자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뭐 시가총액이 말씀을 크니까 뭐 해주셨죠. 2대 1이나 3대 1이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명쾌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이 셈법이 복잡해져가고 있는 이 HBM, 특히나 이 반도체 디램 시장입니다. 지금까지 김장일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와 함께 오늘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